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독서 클럽의 라이언킨입니다. 오늘도 하간미소 배움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배우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책,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인데요. 오늘은 일부 1장을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1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문장을 단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이 문장을 꼽고 싶어요. 아무런 저항이 없는 곳에 자유는 없다. 저항이 있기에 자유가 존재한다. 혹시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순간 정말 작은 생명체에게 엄청난 도전의 시간인데요. 이때 나비는 엄청난 저항과 싸워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비가 이 저항을 거치지 않으면 날개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하늘을 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번데기 속에서의 저항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기 위한 필수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저항의 순간들은 늘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기대와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그 순간의 불편함과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저항의 길 위에 서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더라도 나답게 살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그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라톤 독서 클럽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미움받을 용기.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깨닫게 된다. 우리 자신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세상살이가 순조롭지 못할 때에도 아무도 자신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 책임을 자기 자신 이외의 외적인 것이나 과거의 사건에 돌릴 수도 없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한탄해봐야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은 어찌해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불행이 닥쳤을 때 그걸 눈앞에 두고 그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그냥 앉아서 기다릴 따름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나다.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문제와 마주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서서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보람이 생긴다는 건 역시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들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4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나는 20살을 넘긴 나이였는데도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 마음껏 여행을 다니겠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내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단둘이서 여행을 떠났던 건 한 번뿐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두 분이서 도쿄에 다녀왔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이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아마도 당신은 아이들이 커서 자립을 하게 되면 그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됐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어머니가 인생을 누리려고 계획했던 그 시기에 거꾸로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었다. 서서히 당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어머니는 공황 상태가 되었다.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만약 사실대로 알리면 불안하고 우울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와 아버지께 불같이 화를 냈다. 지금 그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못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당신의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만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안 좋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 들어야 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어머니의 과제였다. 그것이 나나 아버지의 과제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점차 침대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때 어머니는 돌연 옛날에 배우던 독일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알파벳부터 다시 가르쳐 드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의식이 가물거려 공부를 끈기 있게 이어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번에는 전부터 읽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읽지 못했던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들었다. 이윽고 어머니는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됐다. 그때는 내가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어도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토록 꿈쩍도 못하고 하물며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매일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돈이나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인생의 그 어떤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어머니는 지금 의식조차 없다. 그렇기에 건강이라는 것도 어머니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죽음을 겪고 비로소 깨달았다.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나 행복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연구자로서 인생을 선택한 이유로 돈 버는 일은 애초에 포기했다. 그러나 명예는 갖고 싶었다. 어머니가 쓰러져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내게 명예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그런 명예조차도 내가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간병으로 몇 개월간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동안 인생의 의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물론 그때는 이미 그 전의 내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용기 부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강의를 하며 만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너무도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늘 그런 걱정을 달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늘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강요받게 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늘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고 미움받지 않고 사랑해 주길 바라기만 하며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애써 노력한 결과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건 모든 사람들 앞에 스스로 늘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스스로가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적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건 처음부터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원래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싫어할 사람이 한 명은 끼어 있다. 반면 10명 중에서 최소한 2명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이해하고 좋아해 준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이 두 사람이다.
나머지 7명은 그때그때 태도가 달라진다. 그 사람들의 입맛을 일일이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나를 싫어하는 한 명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 그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끙끙거리며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업무상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업무상의 대인관계를 교우관계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업무상의 관계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얼굴 맞대며 근무하는 업무상의 인간관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그러니 업무상의 관계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교우 관계처럼 여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은 친구로서 관계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업무상의 인간관계와 교우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유용하다. 어쨌든 업무상의 관계에서 역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움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만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단연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부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내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를 종종 놓치게 된다. 나는 분명히 어떤 일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지만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부모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친구가 놀리지 않을까? 이웃들이 어리석다고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좋다고 판단하고 행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그 판단은 그 사람의 과제일 뿐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나의 주관과 판단대로 행동하면 된다. 나는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배우는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어떤 애에는 5명 정도가 배우고 적을 때에는 1명뿐인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내 그리스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실력이 좋았다. 기원전 5세기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들이었기에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때때로 내 그리스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는 주눅이 들어버리는 학생도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을 터인데 나의 그리스어 수업에서 처음으로 읽을 수 없다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한 학생에게 그리스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라고 했다. 학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가? 대답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네 자신은 알고 있나? 그러자 학생이 대답했다. 만일 제가 실제로 틀린 답을 말하면 선생님은 저를 무능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학생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문제만 풀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선생님께서 생각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학생은 자신이 유능한 학생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성공을 확신할 수 없으면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주로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한다. 칭찬만 받고 자란 모범생들이 남다른 모험을 못하는 이유다. 사실 내가 마음을 제대로 먹고 하면 잘할 수 있어.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할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 학생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네. 그리스어는 쉬운 언어가 아니지.
모르는 게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나는 자네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전혀 알 수 없지 않겠는가. 게다가 나는 내 교수법에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할 수도 없게 된다네. 틀려도 좋으니 대답하려고 시도해보게. 알겠나? 그 학생은 다음 시간부터는 훨씬 적극적으로 대답하게 되었다. 공부하려 하지 않는 아이에게 너는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결코 공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아이는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두렵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대신 노는 쪽을 택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어떤 일에 대해 가능성이라는 여지를 남겨두려 하지 마라. 평생 그 일을 유보하게 될 것이다. 나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타인도 생각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배워왔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입원한 친구의 문병을 가는 문제로 내게 상의를 해온 적이 있다. 친구의 문병을 가고 싶은데 망설여진다는 거였다. 친구는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친구의 가족들이 본인에게는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내게 의논해온 그 사람은 혹시 자신이 문병을 갔다가 그 친구가 자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병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채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든다는 거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세요. 혹시 친구가 당신에게 싫은 내색을 한다면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그뿐이에요. 가서 친구에게 말하세요. 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당신을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당신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건 친구의 과제일 뿐이에요. 당신이 너무 신경 쓸 것 없어요. 분명 그 말대로다.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간다는 것은 친구를 위하는 행위이기 이전에 자기 본의적인 행동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병문안을 가서 상대가 기뻐한다면 그건 친구에게 공헌하는 일이 된다. 만일 당신이 방문했을 때 상대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돌아오면 된다. 그렇게 인간관계는 심플한 것이고 심플하게 생각해야 한다. 기억하자. 우리가 타인의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서는 안 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라며 당신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면 살짝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네, 오늘은 1장 나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까지 읽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스스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아들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로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단순히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프로이트와 함께 활동했지만 결국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건 무의식이나 본능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목표다라는 신념을 갖고 독자적인 이론을 발전시켰어요. 이를 개인 심리학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아들러 심리학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러는 특히 미움받을 용기라는 개념을 통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저항과 불편함이 따르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저항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속에서 진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된다는 걸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번데기를 깨는 작은 도전들이 자유로운 날개짓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3주 동안 마라톤 독서 클럽과 함께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은 1부 2장 평범해질 용기 반드시 특별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자신만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하루 보내세요. 하감미소 배움터 라이언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